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빗줄기들이 처마를 스치며 서늘한 소리를 냈어요. 윤정이는 식탁 앞에 서서 말없이 젖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남편의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 젓가락이 다시 움직일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 나가. 우리 아들 인생을 더 망치기 전에. 시어머니 최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엔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살짜리 딸아이가 부엌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에 정희의 눈가가 흔들렸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곧장 날아왔습니다. 얘는 두고 가. 우리 집 아이니까. 그 한마디에 정희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내 딸? 내가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학원비는 누가 냈고 학교는 누가 보냈는데? 명자의 손끝이 떨리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반찬들이 튀었고 간장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 박도윤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 대신 지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됐어, 엄마. 그냥 보내. 나도 이젠 지쳤어. 정희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결혼 초 그녀를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얼굴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나갈게요. 대신 우리 수진이 단 하루만이라도 안아보게 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의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싫어. 엄마 가지 마. 정희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빗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잠시 후 정희는 문을 나섰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는 그녀의 발밑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 속에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손에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손때 묻은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도윤과 결혼식 날, 신혼여행 가던 날 비를 피하려고 사던 바로 그 우산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회사원 몇 명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딸아이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욕설, 그리고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렸고 그 안쪽에는 정희의 손바닥 자국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밟지 않겠어. 그러나 그 결심의 밑바닥에는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자존심의 잔해 같았습니다. 버스가 터미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틀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어린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죠. 그 남자는 태경그룹의 회장이었고 그 소녀가 바로 어린 시절의 윤정이었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액자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아버지, 나 너무 바보였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터졌고 정희의 얼굴을 잠시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엔 이제 눈물 대신 싸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윤정희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윤정희는 터미널 근처 허름한 여인숙 2층 방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딸깍,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지난 시간을 세는 메트로놈 같았죠. 정희는 손에 쥔 액자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웃는 소녀와 회장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왜 나는 도망쳤을까?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15년 전 윤정희는 태경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던 남자 박도윤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집을 나왔죠. 사랑이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곁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유일한 충신이었죠. 정희는 조심스레 봉투 안의 명함을 꺼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 실장님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윤정희예요. 윤철수 회장님 딸 정희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아가씨요? 살아계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정희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아버지 일에 대해 알아야겠어요. 2시간 뒤 강남의 오래된 카페. 정희는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물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들어온 김 실장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눈가가 세월을 말해주었죠. 아가씨 이럴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찾으셨는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입니다. 병원비도 치료도 다 포기하셨죠?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은 정희는 내 딸이다. 반드시 찾거라. 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는? 지금은 사모님, 그러니까 회장님 후처 쪽에서 인수했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은요? 그건 아직 손 안 댔습니다. 명의가 가짜로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제가 직접 찾아야겠어요.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오후의 햇살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인파 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지.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릴 차례야. 며칠 후 정희는 법률사무소에서 태경그룹의 주식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와 비서가 바쁘게 오가며 문서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가씨 명의로 남아있는 주식은 12%. 충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정희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인 펜 끝이 종이를 스치며 매끄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15년 전 집을 떠나며 버렸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윤정의 그녀가 버렸던 이름이 이제 복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김 실장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박도윤 씨 회사가 태경그룹의 하청업체입니다. 정희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단추는 거기서부터 꿰야겠네요.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집안의 숨통을 쥐고 있겠네. 다음 날 아침 태경그룹 계열사 이사회실. 정희는 깔끔한 블랙 수트를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규 거래 중단건은 제 결정으로 진행합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로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운명이 흔들렸습니다. 그 중에는 박도윤의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도윤 상사 쪽에 연락을 드릴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먼저 오게 될 거예요.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였던 내가 이제 그들의 세상을 흔들 차례야. 그녀의 손끝에서 찻잔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커피의 향이 퍼져나가며 마치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윤정이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지 며느리가 아닌 회장의 딸로. 그녀의 잊혀진 이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세상을 향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이는 유리벽이 둘러싼 고층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건물의 로비에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구두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수트, 낮게 묶은 머리, 굳은 입술.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눌러왔던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던진 듯 했습니다. 태경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지앤컴퍼니 회의실. 오늘은 긴급거래 검토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윤정희의 전 남편 박도윤. 도윤은 회사의 대리점 운영권을 지키기 위해 초조하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주요 거래가 끊기며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었죠. 이번만 잘 넘기면 돼. 이번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도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마치 환영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희?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거래관계 재조정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분은 이번 거래 재심의의 총괄 담당이십니다. 윤 전무님이시죠? 비서의 말에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윤 전무님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대표님. 정희의 입가에는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무시했던 아내, 버렸던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재벌가의 후계자.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아니, 악몽이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정의는 매끄럽게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숫자와 보고서를 정확히 짚어냈고 한치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의 회사는 태경그룹의 자회사와의 거래, 이력상 신뢰도 지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은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무님, 저희는 부당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면 자료로 증명하세요.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부러졌고 그 안에서 잉크가 번져 손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윤정의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핸드백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도윤 상사 대표 박도윤. 그녀는 그 명함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터뷰 요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거절하세요. 아직은 조용히 움직일 때예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나자 정희는 천천히 창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빌딩 아래로 서울의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사람들은 바삐 걸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손을 올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잊었다면 이제 내가 다시 기억시켜 줄 거야. 그날 저녁 박도윤의 집. 시어머니 최명자는 TV 뉴스를 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경그룹 신임 전무 윤정혜 씨 공식 취임이라네 세상에. 도윤은 술잔을 비우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를 무시하겠다고? 내가 키운 며느리가.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뭐?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내 탓이야.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눈앞에서 다시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반면 정희는 집무실로 돌아와 불 꺼진 공간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거울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정희, 넌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깜빡였고 먼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조용했지만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의 몰락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 태경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들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뭘 발표하려는 걸까? 신임 전무가 태경그룹 창립주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윤정희는 본사 20층 회의실에서 검은색 재킷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그리고 오늘 발표할 공식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거울 같았죠. 김 실장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아니 전무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만들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걸어 나왔을 때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 전무님, 정말 태경그룹 창립주의 친딸이십니까?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눈빛, 냉정한 표정. 저는 태경그룹 창립주고 윤철수 회장의 외동딸 윤정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친자 확인서와 유언장 사본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순간 플래시에 비쳤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속 윤정희의 이름과 얼굴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태경그룹 신임 전무 윤정희. 알고 보니 창립주의 딸로 확인돼. 앵커의 목소리가 울리자 시어머니 최명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냐? 그 여자가 재벌집 딸이라고? 남편 박태수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지. 눈빛이 남달랐어.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며느리를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라 했잖아. 그땐 몰랐잖아요. 몰랐다고요. 거실의 공기는 곧 폭발할 듯 무거웠습니다. 박도윤은 말없이 TV를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뭘 이럴 줄 알아. 내가 그 여자를 쫓아냈잖아. 내가. 명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복수하러 돌아온 거야. 그 눈빛을 봐. 나한테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날 오후 인터넷 뉴스와 SNS에는 온통 윤정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재벌가에서 버려진 딸의 귀환, 태경그룹 후계자, 시댁과 악연? 댓글창은 불타올랐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 만에 검색어 1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전무님.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는 된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에서 10년을 버텼는지.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 속엔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가운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시어머니 최명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방을 나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윤정희의 회견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주신 언론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명자는 소주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무시했지 하녀처럼 부려먹었지. 근데 재벌 딸이었어? 이게 무슨 운명이야.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겼구나. 이번엔 내가 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본사복도에서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첫 단계는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냉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이 진짜 무너질 차례예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복수의 여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의 귀환, 그리고 그 제목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태경그룹의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윤정희는 이사회실 문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전무님이 또 거래 중단 결정을 내렸답니다. 이번엔 박도윤 대표 쪽이랍니다. 완전히 끝장났어요. 짧은 대화가 들리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 시작하죠.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상 사건은 이번 주 내로 공식 계약 해지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정리하세요. 그 시각 박도윤의 사무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문서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래 해지 통보서. 도장은 분명 윤정희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은행 쪽에서도 대출 상환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고 있습니다. 도윤은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내리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고 직원은 놀라 달아났습니다. 윤정희,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구름이 그의 얼굴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손끝으로 눌러보던 여자의 이름을 이제 두려움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최명자는 쓰러졌습니다. TV에서는 윤정희의 인터뷰가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명자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 여자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녀는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엄마. 도윤이 달려왔을 땐 이미 명자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희미한 불빛 아래 도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양손은 떨렸고 눈가에는 후회의 흔적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윤정희. 이제 그만 버티세요. 모든 건 끝났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마치 얼음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끝이라니, 아직 아니야. 아직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손을 떠났다는 걸. 그 시각 윤정이는 본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비치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승리의 기쁨보다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시댁에 부엌에서 새벽까지 김치를 담그던 자신의 손. 그 손이 이제 수많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펜을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짧은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아무리 미워도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말거라.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다 끝낸 게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며칠 뒤 시댁의 집은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경매 진행 중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웅성거렸고 오랫동안 그 집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명자의 초라한 모습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은 명자는 그 광경을 TV 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업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병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향하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손끝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습니다. 눈앞의 승리보다 더 큰 슬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복수는 결국 나를 삼키는 거였네요. 밖으로 나오자 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고 그 비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빗속에서 윤정희의 얼굴은 서서히 젖어갔고 그 젖은 얼굴 위엔 눈물과 빗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정희는 태경그룹 본사 최상층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유리창 밖에는 서울의 네온이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죠. 그녀의 눈앞엔 수많은 계약서와 언론 보도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고 남편의 회사는 거래 중단으로 숨통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손가락으로 잔을 굴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로와 공허함이 뒤섞인 표정, 그리고 어디에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눈빛.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무님, 김 실장입니다. 들어오세요. 김 실장은 손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리하던 창고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쓰신 편지 같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조금 번져 있었지만 한 줄 한 줄이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아버지는 내가 어디서든 잘 지내길 바랐다. 널 강제로 막았던 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증오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잃는 거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패배란다. 혹시 언젠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내 마음부터 지켜라.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희는 착한 아이였다. 다시 세상을 믿게 해주고 싶다. 고요. 정희는 두 손으로 편지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 속에는 사람들의 삶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 속에도 자신과 같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음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파괴였어요. 김 실장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지금 무슨 말씀을? 태경그룹의 모든 하청 거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박도윤 씨 회사 다시 심사하세요. 공정하게요. 단 감정 없이. 김 실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평화가 깃든 듯 잔잔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정성스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커피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젠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죠. 창밖의 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유리창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그 눈송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품은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흐린 오후였습니다. 윤정이는 회색 하늘 아래 한적한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이 병원을 떠날 때만 해도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오늘의 정의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최명자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겨울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옆에서 보호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전무님, 잠시 자리 비워드릴까요? 네, 잠깐만 부탁드려요. 정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노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하녀 취급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리던 손이 이제는 주름투성이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장미를 바라보다가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 대신 이상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불쌍함이 커요. 명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아주 느리게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예요. 윤정희. 너구나. 명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땐 몰랐어.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지. 나도 나름대로 지키려 했어. 우리 집안, 우리 이름.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도요. 그래도 내가 너무했지.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널 내쫓을 때 사실 나도 무서웠어. 그 눈빛이 나보다 강했거든. 정희는 손을 뻗어 명자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도. 정희야.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잠시 후 명자의 호흡이 고르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의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고 그녀는 물러서서 조용히 병실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그날 밤 정희는 태경재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로 설립된 윤철수 장학재단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장학금 일기, 저소득 여성가장 지원사업. 그녀의 시선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장례식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오전이랍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야죠. 마지막 인사니까요. 그리고 박도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을 잃어도 괜찮은 얼굴이더군요. 그래요. 이제는 나도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간 자기 벌을 받겠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건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날 장례식장. 정희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상주석 옆에 섰습니다. 주변에는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윤정희 씨래. 태경그룹 전무 말이야. 며느리였던 사람이 상주석에 앉다니 인생이란 참. 그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조심스레 영정 앞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의 최명자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창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정말 보내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윤정이는 복수를 완성한 여자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자신을 되찾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봄의 오후였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한 골목길 끝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위에는 금색 글씨로 정의의 시간제의 EONGHEES 타임이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창가에는 빛바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 구석마다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윤철수 회장과 어린 정희가 함께 웃고 있었죠. 그녀는 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의의 직원이자 새로 시작한 재단 봉사자의 딸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이들이 오는 날이에요. 정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준비는 다 됐죠? 네, 정희 선생님이 만든 초코 케이크도요. 둘은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잃었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케이크를 나누어 주며 말했다. 이곳은 공부하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선 누구도 너희를 혼내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정희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희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복수 대신 추억을 팔아요. 그게 더 따뜻하네요. 탁자 위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태경재단 명예이사 윤정희. 그녀는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보내온 서신이었습니다. 재단은 귀하의 뜻을 이어받아 여성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태경그룹의 전무도 재벌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윤정희 하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도윤 씨.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시 살아야죠. 그녀의 말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 앉은 정희의 모습은 빛에 감싸인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불을 끄고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고요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복수가 끝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용서를 시작할 때 오는 거였어요. 그녀는 길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간판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정의의 시간제 EONGHEES 타임. 그 이름 아래에는 조그맣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포기브 앤드 라이브 어게인.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비가 조금 세차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그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걷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